중동 산유국들이 굉장한 규모의 감산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오늘 제일 중요한 뉴스일 거야. 제일 중요한 뉴스일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생, 우리나라 경제, 세계 경기, 국제 외교, 패권, 군사 패권 이것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론적인 것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저한테는 이론적인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시사 뉴스이기도 합니다. 경제학 다 필요 없네. 경제학 교과서를 다 불태워버려도 되네라는 말입니다.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된 모든 이야기가 다 햇소리네라고 저는 생각하게 돼요. 철학의 근본, 수천 년간의 철학의 근본 과제, 특히 근대 이후에 옛날부터 철학의 근본 문제는 뭐냐 하면 필연과 자유의지의 관계입니다. 그런 고민이 드러나는 픽션 스토리가 어떤 거냐 하면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이야기 있죠. 가만히 있어봐.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의 연애에 내가 관여를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뭐 등등 그런 재미있는 SF 영화 만화가 있잖아요. 필연과 자유의지. 그 기본적으로 그 인간의 개입. 그렇게 필연이란 거는 인간이 우애하던 동 간에 무조건 이렇게 되게 되어 있다. 그게 필연이잖아요. 운명 같은 거.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 그게 필연이잖아요. 경제 현상은 필연적인가? 역사는 필연적인가? 필연적이라야 다시 말하면 지구가 45억 년 후쯤에는 태양의 거시기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없다. 지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필연이죠. 맞습니까? 이런 걸 필연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의지 개입과 개인의 자유와 의지와 노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태양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나중에 지구가 거기에 쏙 삼켜버려서 끝나는 거, 지구가 사라지는 거, 필연, 그런 걸 필연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모든 사회과학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필연이라고 해야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법칙을 만들어내고 그 법칙을 종이에 활자로 담고 그 법칙을 외우고 공부하고 그 법칙을 발견해내려고 하는 게 사회과학 학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필연을 안 다음에 그러면 그 필연을 안 다음에 인간이 국가가 정치가 사람들의 집단이 자유의지 마음먹은 바를 개입해서 바깥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영원한 테마예요. 인간 학문, 인간의 활동, 인간이 살아가는 바의 영원한 문제입니다. 필연과 자유의지. 그때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 살 수는 없고 뭔가 세상이 필연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은 알아야겠고 그런데 그게 내가 뭔가를 알아가지고 개입하는 것은 그 필연의 흐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좀 더 얘기를 이제 좀 쉬운 얘기로 좁혀서 얘기를 해보자면 가격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냐고요. 우리는 그거를 강철 같은 진리로 어릴 때부터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대전제가 되는 경제학 우리가 그걸 공부해 온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산유국 마음대로구만. 독점이라는 게 끼어드는 순간 인간의 의지가 모든 걸 결정하구만. 안 그렇습니까? 산유국들이 그 석유 감산해 버리니까 석유 가격 올라가고 증산해 버리니까 가격 내려가고 뭐냐고 이게. 무슨 수요 공급이냐고. 물론 그게 중간에 수요 공급 조절하는 거죠. 그 수요 공급을 독점적 공급자와 독점적 수요자가 존재하면 시장의 자연적인 법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독점적 공급자만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게 아닙니다. 독점적 수요자도 시장을 쥐락펴락하죠. 독점 공급자가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산유국 얘기를 했고 독점 수요자는 어떻습니까? 독점 수요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예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독점 수요자. 애플, 아마존, 구글 생각해 보십시오. 테슬라. 애플이 발주를 중국에 주느냐, 인도에 주느냐, 대만에 주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독점 수요자가 결정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애플이 이윤을 손해 보더라도
충분히 그 아이폰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인간다운 대접을, 즉 비용이 올라가더라도 인간다운 대접을 해서 아이폰을 만드는 결심을 하면 경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애플의 총 최고 경영진들이 이윤이 좀 줄더라도, 비용이 좀 늘더라도 생산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그것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대접을 적정 수준으로 잘해주자, 이렇게 마음먹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맞춰보세요. 트럼프 같은 놈이 당선될 일이 없습니다. 그랬었다면 트럼프 같은 애가 당선될 일이 없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경제 얘기인데 갑자기 정치 얘기가 확 되어버리는 거죠. 왜 그렇죠? 왜 트럼프 같은 애가 당선될 일이 없죠? 미국 국내에서 생산할 거니까. 쉽지요? 국내에서 생산할 거니까요. 해외에 그걸 맡길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상당한 임금을 주고 미국 국내에서 애플에서 아이폰을 생산할 거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 이거 답답해. 가고 싶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애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죠. 미국의 전 산업에 대한 해당되는 얘기죠. 맞습니까? 애플 하나가 아니죠. 수백, 수천 개, 수천 개의 애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천 개의 애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국이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애플이 그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잘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잘 할 때 대하여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나, 그 수천 개의 애플이 나라 바깥으로 나간 것에 대한 얘기, 그걸 보지 않으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애플과 미국 경제가 이렇게 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마음을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이제까지 세계에서 일어난 수십 년간의 중요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나를 발견하는 데 힌트가 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네. 저 비용을 위해서 미국의 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간 것, 전 세계가 미국의 하청 공장이 된 것, 그게 지난 수십 년간을 설명하는 거네. 노동 착취 문제 아닙니다. 노동 착취 문제 나쁘다, 비인간적이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 진짜 포인트는, 첫 번째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과 연관이 되겠지만 당장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저물가가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가격 안정, 풍요로운 생산물의 공급과 소비가 있는데 가격이 안 올라가요.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안 와요. 아니, 자국의 자멸, 뭐 그 얘기, 그런 정치적인 두 번째 얘기고, 지금 경제학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경제학 강의. 왜 지난 수십 년간 그토록,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왜 안 올랐나? 왜 우리가 싼 물건을 쓸 수 있었나? 훨씬 더 좋은 품질의, 엄청난 양의 좋은 품질의 별의별 물건을 썼는데, 여러분이 뭐 인터넷 주문해서 쓰다 보면, 야, 이렇게 좋은 게 이렇게 이 가격에, 물가가 안 오르는 겁니다. 옛날에 했던 신자유주의 무조건 나빠요, 규탄하고자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수리적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중국, 그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이 그 노동 착취, 인간을 죽여간다, 그 얘기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제발 그 얘기로 중간에 그 후끈 달아오르지 마세요. 얘기가 옆으로, 그래도 되는구나. 참 한담대이지 방송이.
해도 돼요. 제가 어떤 걸 쫙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얘기나 해도 돼요. 예, 잠깐 내 착각했네. 한담인데 천천히 합시다. 예, 한담인데 내가 강의라고 내가 착각했어. 예. 하여간 그런 것도 있지만 감지덕지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완화됐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을 수출하고 세상이 지옥 같아지도록 만든 게 아니고 신자유주의가 세계화가 전체적으로 보면 못 사는 나라들의 소득을 올려줬어요. 전 세계적 규모에서 불평등이 완화됐어요. 다시 말하면 못 사는 나라에 부자가 많이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70년대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중산층이 많이 생긴 게 미국이 오다 주는 거를 생산하는 공장을 대기업이든 중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간에 공단에 우리 지금 옛날 어린 시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수출하는 뭐 예를 들면 가발부터 시작합시다. 미국에 수출하는 물건 만들어내는 공장을 위에 차려갖고 뭐 사람들한테 임금 주고 그 임금 받는 노동자들은 시골에서 해물 게 없었는데 도시에 와갖고 다 감지덕지 아닙니까? 예. 국내의 소득 격차도 완화됐다고요, 박영택님. 못 사는 나라의 소득 격차도 완화되고 못 사는 나라 내의 소득 격차도 명백히 완화된 겁니다.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된 거고요. 무지무지 옛날에 세계화가 시작되기 전에 무지무지 못 살았던 나라는 산업 구조가 예를 들면은 농업 플란테이션 옛날식 산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필리핀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수백 년 전부터 100년 전부터 그 엄청난 땅을 소유한 지주 한두 놈 빼놓고 나머지는 몽땅 농업 노동자로 극빈의 삶을 살았다가 이해되시죠? 부가 만들어지는 공간이 장소가 그 나라의 촌이란 말입니다. 촌. 넓은 평야에서 모든 부의 생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극소수의 부자 그 모든 것을 소유한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바닥을 기는 소득을 거두는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생산의 중심지가 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 오다가 들어왔으니까 오다가 생기니까 우리나라 구로공단처럼 말입니다. 옛날에. 공단이 생기고 미국에 그 물건을 수출하는 공업지역이 생기고 사람들이 도시로 오고 시골에서 그거 안 하고 임금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공장을 차리고 임금 모아서 또 뭐 다른 식으로 승진을 하든가 어쨌든 사람들이 몰려들고 물자가 생산되어서 미국에 수출되고 중산층이 생겨나고 거기서 아파트 사는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중산층에서 빈부 차이가 완화되는 거예요. 세계화가 진행된 수십 년 동안 극히 못 살던 나라들의 내부의 소득 격차도 완화됐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평등하게 엄청나게 좋아졌다 얘기를 드리는 건 물론 아니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부도 늘고 또 나라 간의 소득 격차도 줄어들죠.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차이가 점점 줄어듭니다. 급기야 가장 상징적인 대사건은 뭡니까? 인도의 GDP가 영국 식민 모국 영국을 제꼈잖아요. 대표적으로 나라 간의 부의 격차가 줄어드는 거. 나라 안 내부의 부의 격차도 줄어들었지만 인도가 영국을 제꼈잖아요. 1인당 GDP가 아니고 GDP 전체 국내 총생산량이 그게 나라 국력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왔는데 어느 순간 한계 세계화 효과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주제가 한담을 한다고 그러면서 굳이 말을 만들어내면은 자 그럼 이제 일반 상식 야 그런데 그 나라 간의 부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과 가난한 나라 내의 소득 격차가 평등적으로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게 평등하니까 진행됐는데 그 대가로 미국 내의 소득 격차는 극한으로 벌어진 거예요. 왜? 애플 같은 회사가 외국에 싸게 물건 발주 넣는 바람에 전 세계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애플 같은 부자 그 세계화를 잘 이용해서 생산 기지를 외국에 둔 회사들은 무지무지 부자가 되는데 애플 글로벌 미국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미국 사람들은 해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의 소득 격차가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데 나라 내부에 미국은 소득 격차가 점점 커진 거예요. 그게 미국 민주당이 한 일입니다. 공화당이 한 일이 아니고.
그러니 빡쳐 안 빡쳐? 미국에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뵈는 게 있겠어 없겠어? 그리고 세계화, 지금까지 세상을 이끌어오는 이념에 대해서, 문법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하는 말이라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어? 아니면은 쫙가는 소리 하고 있네라면서 기존의 세계를 관리하고 유지해왔던 통념, 이바구에 신뢰를 가지겠어 안 가지겠어? 기존에 지배적으로 주도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아다니는 세상에 이치닥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fuck you라는 자세를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싸잡아서 모두 거부하는 거야. 세상의 이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족가는 소리 하고 있냐라고 거부하는 심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인성이 개떡 같은 새끼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리고 감각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빡쳤는데 뭐 눈에 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당선이 이루어지고 트럼프가 낙선할 것 같으니까 백악관으로 막 미국 국회 의사당으로 막 치고 들어가는 그런 일도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유럽 얘기를 하자면 유럽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현상도 전부 다 같아요. 곧바로 국내 정치의 그 문법 설명 그대로 곧바로 적용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성급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도 윤석열을 그렇게 딱딱딱 그냥 국내 정치에 누구 욕하는 수단으로 제가 쭉 세계에 대해서 얘기했던 얘기를 곧바로 갖다 적용시키지 마세요. 그러시면 곤란해요. 우리나라의 처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꿀 빨았다니까요. 그래서 아니 지금 갖다 적용되는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국내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로 가기 전에 좀 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확고하게 국내에 대한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결론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도 점프하지 마시라고요. 자, 유럽은 극우 총리가 이탈리아에서 당선되었다고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말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나? 브렉시트는 왜 생겼나? 브렉시트는 옛날 일입니다. 벌써 지금 제가 얘기하는 현상의 초입 부분에 불과해요. 브렉시트 이후에도 결국 브렉시트적인 현상이 유럽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그 두 갈래의 길 앞에 기로에 놓여 있어요. 역사가 완전히 이렇게 가냐 저렇게 가냐 두 개의 큰 길 앞에 유럽은 고민, 갈등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극우가 무조건 나쁘다, 한심하다, 혀를 끌끌 찬다. 이것도 옛날 문법이에요. 안 통해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극우는 무조건 나쁜 거다. 있을 수 없는 거다. 나치즘이다. 어떻게 세상이 요래됐노? 유럽도 끝났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그냥 김용옥 수준의 인식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는. 20세기 문법, 20세기 명제로 21세기 세상에 대해서 낡아빠진 사고틀로 개념들에 대한 우리의 선호, 관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그거는 무조건 나쁘다. 있을 수 없는. 그거 왜 일어났어 그 일이. 그냥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썩어갖고 멍청해서 그런 식의 황당한 결론밖에 안 가는 거예요. 다 이유가 현실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런 나쁜 일이 일어나다니 한심한 나라일세. 이렇게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유럽 앞에 큰 두 갈래 길이 뭐냐? 이거는 100년 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1차 대전 때부터. 20세기 초엽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벌어진 지각 밑에 큰 힘의 갈등 움직임이 100년 뒤인 지금도 고스란히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1차 대전 직전 상태랑 비슷하다. 제가 뭐 한 300년 살았으니까 그때 일을 고스란히 기억합니다. 생생하게. 바로 어제 일처럼. 100년 전이랑 너무 비슷하다 지금. 자, 유럽 앞에 놓인 큰 두 갈래 선택이 뭐냐? 완벽히 통합된 복지가 유럽 구석구석에 균질하게 공급되는 유럽이냐? EU가 나버리고 각자 찢어져서 옛날처럼 각자 도생, 유럽을 구성하는 국민국가 각각이 각자 알아서 나가느냐, 독립적으로. 이 큰 길 앞에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놓고 각 여러 나라, 유럽 여러 나라들의 국내 선거, 정치, 그게 서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유럽의 모든 투표 흐름, 선거 흐름, 정치 흐름은 그 두 길 중에서 지금의 어정쩡한 유럽 통합이 유럽의 모든 정치적 갈등의 원천적 불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불씨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왕건이 건진다는 느낌으로 제 방송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이제 이걸 더 이해하시려면 유럽 앞에 놓인 큰 두 길은 뭐냐? 완전히 유럽이 통합이 되어서 유럽 재무부가 탄생하는 겁니다. 유럽 재무부. 지금 유럽 중앙은행은 있죠. ECB, European Central Bank. 통화 정책이 통합된. 유럽의 모든 모순은 각국의 재무부는 따로 있고 은행은 중앙은행으로 통합된 것에 있습니다. 그게 불씨예요. 해결책이 없어요. 이거를 유럽의 지식인들 중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인들 중에. 유럽 재무부, 재정 통합. 유럽의 재정을 통합하면 유럽의 돈을 유럽의 빈한한 문제 많은 곳에 투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를 들면 유럽의 시실리 섬이, 이탈리아의 시실리 섬이 아주 곤란한 상황이라고 합시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훌륭하고 풍족한 상태와 비교해서 너무나 극악한 위기, 비난한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럽 재무부가 있다면. 시실리를 두텁게 풍요롭게 하는 재정 투입을 할 수 있겠죠. 말 됩니까?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남시를 예로 듭시다. 이재명 시장을 배출한 성남시. 성남시의 기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행정구역으로 성남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성남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북성남, 남성남 아닙니까?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분당과 성남 구시가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성남이 살기 좋은 곳이 되었어요. 왜죠? 전통적인 못 사는 곳 성남이 새롭게 개발된 잘 사는 성남 판교랑 한 행정구역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정이 통합되어 있잖아요. 판교에서 만들어지는 풍부한 세원 재원으로 구시가지의 도로를 개비하고 살기 좋게 만드는 재정 투입이 가능하잖아요. 실제로 그토록 그렇게 작동해 왔지 않습니까? 좋죠. 만약에 이게 분리된다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조지는 거지. 성남시를 판교시, 분당시, 성남시 세 개로 쪼갠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지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 판교하고 분당은 논하지 그러면. 판교는 너무 좋지. 판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좋죠. 자기들 내는 세금이 고스란히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될 테니까. 구시가지가 조지는 거죠. 잣대는 거죠. 구시가지가. 그게 무슨 기업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세금 나올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정으로 이제 유럽의 진짜 유럽 사람이고 유럽의 진보라면은 그 외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어정쩡한 통합이 더 많은 혼란을 만들어내는 거죠. 현재 유럽의 모든 상태는 어정쩡한 통합. 근데 문제는 이 어정쩡한 통합으로 인한 유럽 대사다를 만들어낸 범인이 누구냐? 범인이 누구냐? 이 유럽의 혼란, 구조적인 모순, 유럽 내의 불균등의 악화, 불균등의 심화, 이 사다를 만들어낸, 이걸 추진한 현재의 이도저도 아닌 요상한 상태의 유럽, 섣부른 유럽 통합, 유로존, EU 통합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주범이 누구냐? 그게 프랑스 사회당입니다. 그게 바로 유럽의 가장 중심적인 국가인 프랑스의 또 가장 중심적이고 굴지의 뼈대와 전통을 자랑하는,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프랑스 사회주의당, 프랑스 사회당. 그래서 그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프랑스 사회당이 지금 프랑스 정치에서 어떻게 됐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 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미테랑과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역사, 20세기 정치사에 20세기 프랑스 정치사뿐만 아니라 유럽 정치사, 세계사의 어마어마한 파워와 영향력과 시그니피컨스, 존재 의의를 가졌던, 존재감을 떨쳤던 그 프랑스 사회당이 지금 없는 것과 마찬가지 정당이 왜 되었겠습니까? 프랑스 국민들의 응징인 거죠. 책임 추궁인 거죠.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 거대한 사다를 만들어낸 게 주 책임자가 프랑스 사회당인가, 프랑스 좌파예요. 독일이 꼬시는데 넘어간 거야.
이 EU로의 통합, 어정쩡한 통합에서 가장 꿀 빠는 나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독일의 유럽 경제 극단적으로 보면은 독일의 유럽 경제 정복의 물꼬를 터준 거예요. 프랑스 사회당이.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대통령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듣도 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당도 없고 마크롱 뭐야 얘. 뭐 르펜도 마찬가지. 갑자기 갑툭튀 뼈대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당의 오랫동안 길러진 제대로 된 어떤 전통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랑스는 말이죠. 대통령이 무조건 파리 고등사범학교 출신인 게 법칙적으로 작동한 나라예요. 엘리트의 나라입니다. 파리 행정학교 출신이죠. 에꼴 노르말인가. 그런데 이제는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다 대통령 해먹던 나라였는데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이 대통령 못 해요. 듣도 보도 못한 지잡대, 우리나라식의 그 혐오 개념으로 쓰자면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다 대통령 후보로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정당이 안 만들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상해요. 마크롱 다음에 지금 르펜도 마찬가지고, 르펜이 왜 인기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구려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극우다, 나쁘다, 한심하다, 개탄스럽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대통령 될 사람은 멜랑숑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 유럽 앞에 선 큰 두 갈래 길의 상징적인 게 프랑스에서 멜랑숑이고 르펜이에요. 그게 프랑스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갈림길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럽이 더 통합되어서 제대로 가느냐, 이왕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면은 각자 분裂. 그러니까 르펜, 그러니까 이탈리아건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럽 내에서 유럽 통합의 혜택을 받기는커녕 유럽 통합되는 바람에 더 살기 힘들어진 나라의 일반적인 시민들은 원인을 저처럼 사회과학적으로 딱 이렇게 인식하겠습니까? 아니죠. 해결책을 그렇게 침착하게 고민하겠습니까? 아니죠. 일단 눈에 띄는 것부터 눈알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탄압, 거기서 속이 확 시원해지는 겁니다. 느낌 오세요? 그렇게 하면 확 달아오르는 겁니다. 프랑스건 이탈리아건. 외국인들한테 그 저놈들이 우리 일자리 뺏어간다, 우리 복지가 이렇게 나빠지는 건 다 저놈들 때문이다. 먹히겠어요? 먹히겠어요? 졸라 잘 먹히겠죠. 프랑스가 옛날의 프랑스가 아닙니다. 복지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탈리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살기 힘들어진 모든 원인을 바로 눈앞에 감각적으로 보이는 외국인, 거기에 돌리는 겁니다.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막 정치적 인기가 떡상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복지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후생이라고 하죠. 후생이나 복지나 같은 말인데, 유럽 내에서 독일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후생이 다 붕괴된 겁니다. 특히 남유럽 쪽 나라들. 후생이 붕괴되니 그에 대한 불만이 그렇게 표출되는 거예요. 유럽은 두 길 중에 한 길로 안 가는 한 계속 혼란은 계속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우리나라 얘기로, 세상은 그렇게 돌아왔다. 쭉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EU 통합 후에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무책임한 극단적 포퓰리즘으로 망가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라기보다는 거꾸로죠. 포퓰리즘은 결과입니다. 포퓰리즘으로 망가진 게 아니고 EU 통합이 망가뜨렸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생겼다. 인과관계의 순서를요. 제가 오늘 드린 얘기는 그거예요. 잘못된 포퓰리즘적 사고가 망친 게 아니고 전혀 포퓰리즘적이지 않았던 엘리트들이 주도하던, 제도권이 추진하던 침착한 공식적인 유럽 통합이 망가뜨렸고, 망가뜨린 데 따른 분노가 포퓰리즘으로 표출된 겁니다. 그 순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대한민국 얘기를 제가 하나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십 년간의, 길게 보면 거의 100년간의 세상 전 세계가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얘기를 하나도 안 했는데도 우리나라 분들에게 큰 참고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참고가 될까요?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우리가 우리끼리 죽이네 살리네 할 일이 전혀 아니구나. 현재의 정쟁에 대한 관심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정쟁이 계속되면 정말 곤란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세계 속에서의 위치를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지혜롭게 방도를 모색해야겠구나.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의 원인이 우리 나라 안에 어떤 놈 나쁜 놈 죽일 놈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구나. 세계가 움직이는 경랑과 파도로 인해서 우리나라 내부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아까 극우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이용해서 분명히 세계적인 경랑의 움직임 속에서의 우리나라라는 배의 위치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생긴 건데 그거를 얘기 안 하고 우리나라 안에 누구를 찍어서 누구 놈들 때문이다로 선동하는 게 정말 잘못된 거구나. 우리끼리 서로 손가락질하고 이럴 때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엉뚱한 사람끼리 엉뚱한 싸움으로 지지고 볶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화의 진행 과정에서 미국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중국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유럽의 못 사는 나라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유럽의 잘 사는 나라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네 가지 케이스 중에 어디에 제일 비슷한지 한번 콕 찍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방송 너무 좋은데 오늘. 어디에 제일 가까워요? 지난 수십 년간의 우리나라의 처지. 꼬지꼬지 네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를 찍자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둥 미국입니다. 중국적 요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처지와 공유되는 지점에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중국만큼 제조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고 수출 많이 하는 나라인데 왜 중국에 가깝다고 얘기하지 않고 미국에 가깝다고 얘기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아웃소싱의 물결, 즉 우리는 받아서 패싱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 지리적으로도 딱 중간에 있고 공급망 구조에서도 딱 중간에 있잖아요. 누구만 더 부자가 됐어요. 국내의 불평등이 그 기간 동안 더 심해졌어요. 줄었어요. 한마디로 지난 20년간은 삼성이 엄마해지는 기간이었습니까? 그죠? 미국 국부의 증진, 미국 독점기업, 애플 같은 독점기업, 아마존 같은 독점기업의 거대화, 테슬라 이 흐름하고 미국 서민들의 삶의 처지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갔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난 20년, 지난 30년 반추해 보세요. 세계화의 진전 과정,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확산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논았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논한 주체 대한민국은 당신의 대한민국이냐고요. 그 대한민국 분명한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세계화의 확산 진전,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확산의 진행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이 논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대한민국은 나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란 추상적 개념이 논한 건 맞는데 그 대한민국은 자본, 수출 대기업의 대한민국입니다. 대기업이 국민에게 빨대 꽂은 아니에요. 대기업이 국민에게 빨대 꽂은 적 없어요. 대기업은 그냥 대기업대로 살아간 거예요. 대기업이 국민에게 빨대 꽂은 요소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국민은 왕따, 일반적인 서민들은
그 세계화의 거대한 과정에서 거대한 자원 흐름에서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발주되는 거대한 물량의 상당 부분을 수출 대기업이 소화하면서 그게 중국으로 가고 중국으로 간 게 다시 미국으로 가는 그 큰 자원의 거대한 움직임과 별도로 무쓰레기 가지고 지지고 볶고 분배하고 팔고 사고 나누고 이 얘기입니다. 빨대꽃을 가치가 빨대꽃을 덩어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부의 원천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서민이 못 사는 사람들이 수출 대기업의 부의 원천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빨대 꽂은 적 없습니다. 뭐 뽑아물 게 있어야 빨대를 꽂지. 수출 대기업이 빨대를 꽂은 것은 중국이죠. 국내의 착취에 의해서 수출 대기업의 부가 형성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보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 캐캐먹은 4, 50년, 10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대한민국에 못 사는 사람들을 착취해서 부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가서 그들이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왕따예요. 전체적인 자원 흐름으로부터 따로 떨어진 격리된 시장 서민들은요. 대기업은 물론 대기업 내의 노동 조건 등등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수출 대기업의 부의 원천은 대한민국에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냥 그들은 열외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이해되시죠? 조금 전 풀은 고기 굽기엔 센 불입니다. 고기가 탑니다. 설탄소년단님. 이 그림에서 철망의 높이에 가만히 없으셨습니다. 설탄소년단님. 제가 그 불의 화력을 왜 고려하지 못하겠습니까? 불은 세지만 저 철망은 고도에서 형성된 철망입니다. 그래서 절대 고기가 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오늘 고기 타주신 우리 친척분들에게 고기 잘 구웠다고 칭찬을 들었는데요. 화면에는 철망의 높이가 잘 안 느껴지셨겠죠. 센 불에 고기를 태우지 않는 방법. 철망을 높이. 자, 그건 그렇고 어따대고님이 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소외됐다라는 것이지 착취당했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걸 이제 경제학적 개념으로 착취라고 번역해도 되긴 되는데 대기업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적게 줬다. 그래서 착취했다. 모든 사람들이 착취당하고 싶어서 환장하는데 뭔 얘기입니까? 맞죠? 그렇게 착취당하는데 왜 그럼 대기업에 왜 들어가려고 그럽니까? 왜 대기업 정규직 되려고 그럽니까? 착취당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의 불평등 문제는 미국의 불평등 문제랑 닮아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미국 노동자들을 착취한 적이 없는 거죠. 맞죠? 크게 뚝뚝 잘라서 보십시오. 왕따. 소외되었다고요. 나라의 부의 증진, 대기업의 부의 증진 과정으로부터 소외됐다고요. 부의 형성 과정으로부터 소외된 서민들의 정체, 삶의 정체,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노동을 한 글자로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제가 이제 방송을 더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님 미안합니다. 잠깐 제 방송에 생생한 청취자들의 방송 내용 이해를 생생하게 도와주는 재료로 미워서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대표님. 그 진보스럽고 선진적이고 지혜로운 말이다라고 우리가 되뇌는 말 안에 함정이 잘못된 이해가 많이 숨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이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훌륭한 얘기를 사이다로 얘기하는 훌륭한 정치인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다의 발언 속에 숨어 있는 놓치고 있는 많은 구멍들을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이 이재명 대표님 이름이 자꾸 얘기되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자, 노동이라는 단어를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노동자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겠습니다. 얼마나?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 이 얘기 안에 숨어있는 독과 함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계에 대해서. 지금 세계 전체를 쭉 돌아오다가 우리나라 얘기로 들어왔는데요.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노동을 노동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노동을 노동이라는 한 단어로 포괄할 수 없는 완전히 변화된 세계 경제, 국내 경제 단계에 돌입했다는 것을 까먹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럴싸하고 정말 노동자를 사랑하고 이 땅의 진보를 고민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노동을 노동이라는 한 단어로 말할 수 없다고요.
노동을 한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서 뜨거운 목소리를 내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요. 한 단어로 지칭된다는 것은 하나의 균질적인 그 무엇이라는 말입니다. 맞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는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한 단어로 절대로 그룹핑될 수 있는 균질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동이. 어떤 노동은 충분히 존중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할까요? 산별노조, 금융사무노조, 총택방, 노조 대빵이 있겠죠. 노조위원장. 민노총의 중핵 중에 하나죠. 금융사무노조. 맞습니까? 금융사무노조 총대빵이 자기 조합의 조합원들의 평균 급여를 모릅니다. 급여 상태를 모른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산별노조 금융사무노조 총대빵이 자기 노조 조합원들이 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몰라요. 조합원들이 왕따 놓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금융사무노조 대빵이 멍청해서 그렇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 모르죠? 그걸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멍청해서 나빠서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자기 월급을 안 까요. 금융사무노조 총대빵이 나쁜 놈이고 멍청한 놈이고 게으른 놈이고 정치인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알려고 합니다. 조합원들이 안 까요. 안 가르쳐줘요. 자기 월급을. 개별 노조에서 안 가르쳐줍니다. 그럼 어떻게 개별 노조들의 조합으로서의 산별노조 금융사무노조 대빵이 그 월급을 어떻게 알아? 그럼 왜 안 가르쳐줘? 너무 많이 받으니까. 너무 많이 받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사무노조 대빵이 하는 일은 퍼센티지 작년보다 몇 퍼센트 올려야 된다라고 투쟁하는 것 빼놓고 할 게 없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그거 하라고 뽑아놓은 거야. 임금 투쟁을 하는 자기 월급이 너무 많아서 부끄러워서 까지를 못하는 노조원이 있고 최저임금에서 허덕이는 비노조 노동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노동을 한 글자로 말하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구체적인 뾰족한 힘과 해결책으로서의 구호가 될 수 있냐고요. 맞습니까? 제가 이재명이라는 인간을 싫어해서 그러는 겁니까? 그렇게 힘있게 진보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 같은 정치인의 그 힘있어 보이는 언어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쉽게 박수 칠 수 없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느낌이 대퇴부를 타고 흐르십니까? 흘러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 세상을 진짜로 해결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듣기 좋은 말이 오히려 세상의 구체적인 진실을 가리는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노동의 말이 이 사회의 아젠다가 될 수 있어요? 문법 아닙니까? 그 말이. 노동해방! 노동해방 문학! 김문수가 엄청나게 대활약하던 그 당시의 노동운동의 구호를 21세기의 정치인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강력하고 통쾌하게 답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많이 달라졌는데. 옛날 구호 우려먹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가 함의를 구체적인 정치적 함의를 민주노총이요 저에게 표를 주세요. 그것이었을 뿐인 겁니다. 답 나왔죠? 무릎 치고 계십니까? 3당 콤보로 치세요. 탁탁탁. 민주노총이요 문재인 밀지 말고 이재명한테 표 주세요. 그 말이었던 거예요.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이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 이 멋있는 구호가요. 다 아시죠? 그 진짜 구호였다면 지금까지 5년 동안 야당 정치인으로서 무엇에 모든 것을 걸고 정치 활동을 했어야 됐을까요? 아침에도 산재, 점심에도 산재, 저녁에도 산재, 2017년에도 산재, 2018년에도 산재, 회기 중에도 산재, 회기가 아닐 때도 산재, 선거 중에도 산재, 선거가 아닐 때도 산재, 오로지 산재 줄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치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확연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줬어야 하는 겁니다. 띄엄띄엄 이슈 나올 때마다 무슨 고기에 탁한 냄새 없애려고 후추 약간 뿌리는 것처럼 띄엄띄엄 누구나 의뢰 한 번씩 얘기하는 그 정도로 지난 기간 내내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만 산업재해를 언급할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러면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라고 목소리로 말하지 말았어야지. 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인 정책을 안 펼치는 대통령일 수 있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언제나. 근데 왜 사람이 멋지다라는 멋진 구호를 얘기하냐고요. 나는 그거를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야. 그냥 다른 정치인, 다른 대통령과 똑같이 정치해도 돼. 괜찮아. 지금까지 다 그래왔는데. 그럭저럭 나라 잘 굴러왔는데. 근데 사람이 먼저다라고 그렇게 진심인 것처럼 얘기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란 말을 그렇게 우렁찬 목소리로 떠들었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게 패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을 속이는 일반적인 정치인처럼 돼요. 나쁜 짓 안 하는 게 어디야. 근데 왜 스페셜하게 진보인 척 하냐 이 말이에요. 결코 앞쪽에서 점검했던 것처럼 노동을 노동이라는 단어로 통칭해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금융사무노조는 그런데 다른 민속의 산별노조는 상태가 다를까요? 정말 임금을 너무 많이 받아요. 다른 노동자들하고 비교해서 이걸 까기가 힘들 정도로. 노동의 이중화라고 하는데 노동시장의 이중화 말이 너무 어렵죠. 노동자라고 해서 다 같은 노동자가 전혀 아닌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 오늘날 노동자분들께 정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일터에 가서 안 죽는 겁니다.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의 뻑뻑함 그리고 자본의 이윤 추구의 급박함 때문에 가서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장기간 많이 열심히 일해서 졸라게 돈 버는 사회가 스탑되게 만드는 겁니다. 노동시장의 이중화는 책상머리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쓸 필요 없어요. 책상물림 학자들이 자기들끼리 국외자의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이중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노동자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노동자라고 다 같은 노동자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게 한 그룹이 되냐고요. 너무나 다양한 이중 정도가 아니고 삼중화 사중화 너무 다르죠. 전혀 같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일터에 가서 죽지 않는 대한민국 만드는데 모든 지혜와 정책관과 물자가 투입돼야 되는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고용의 불안정. 대한민국의 노동자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가장 근본 문제는 불안정 노동자의 문제. 노동했다가 안 노동했다가 안 노동했다가 너무나 많은 그분들이 노동 문제라고 말을 쓴다면 노동 문제의 핵심이고 그 불안정 노동자들의 저우 하청 노조 하청 노동자 인력 시장이라는 거예요. 새벽 인력 시장 다 아시죠? 옛날에는 새벽 인력 시장이라는 것은 건설 현 국한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 산업 분야로 새벽 인력 시장처럼 인력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내년에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혹은 일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의 숫자, 사람들이 진짜 노동자들이 그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진짜 진보란 얘기입니다. 맞죠? 어려운 개념 쓸 필요 없죠. 내년에 내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지 어디에서 일하고 있을지 일을 하고 있긴 할 건지 전혀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가. 그 사람들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정치인, 정치 세력이 나오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추상적인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란 말과 제가 얘기하는 말이 얼마나 다른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새벽 인력 시장의 전국적 디지털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노동의 시대예요. 근데 이른바 진보 정치인인 척하는 정치인과 정치 세력 노동을 거론하면 그 노동은 누구를 향한 윙크고 눈치시겠어요? 대기업 노동자, 강력한 자신들의 발언권 조직을 갖춘 그 사람들을 들으라고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진보, 노동, 민주당 사람들이 자기들을 진보다라고 착각하고 스스로도 자뻑에 빠져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귀를 기울인다 이거예요. 그들을 향한 간절한 어려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그들은 조직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쌩 깐다는 거예요. 힘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노동 친화적인 진보 대중정당 민주당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 정의당이 왜 처지에 전락했는지 있으나마나한 정당 상태로 왜 추락했는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똑같습니다. 정의당이랑 민주당이랑. 왜 그렇게 으쌰으쌰 하던 정의당이 완전 수직 추락을 했을까요? 그들이 노동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이재명과 똑같은 거예요. 노동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말했는데 무슨 노동을 대변하냐고요. 정의당의 돈줄은 어디입니까? 민주노총입니다. 서럽고 힘없는 노동자들 이 정의당의 주축이 아니에요. 그러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본질이 피부로 감각적으로 느껴지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로 조직도 힘도 백도 소득도 안정성도 없는 그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활동만 지난 5년간 10년간 열심히 했다면 그 얼마나 폭발적인 정당이 되었겠습니까? 스피커를 가지지 못했던 그 분산된 수많은 서러운 노동자들의 처지를 대변하는 일에만 몰빵을 했었다면 정의당은 지금 어떤 정당이 되었겠어요. 근데 추상말을 내걸면서 민주당과 똑같이 힘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인 노동 친화적인 정당, 민주당이나 노동당이나 똑같은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민주당은 힘 있는 기업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힘 있는 노동자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두 가지를 하는 정당이고 정의당은 힘 있는 노동자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민주당, 정의당 두 개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어디에도 힘없는 노동자들, 힘없는 서러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은 이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비극은 어디에 있을까요? 돌아가신 분이지만 힘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힘없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동시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대중적인 신뢰와 지명도는 올라갔지만 자기가 속한 정당의 혁신은 못했던 겁니다. 잘 보세요. 힘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자기가 속한 정당 자체, 정의당 자체를 철저한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스스로 거기에 귀를 나섰어야 되는데 본인만 힘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플러스 힘없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다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지명도와 신뢰도를 높였으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6411 버스를 얘기하는 국회의원 합니까?
자기 동료 의원들이 자기 당이 그런 것에 거는 정당이 되도록 정당 지도부로서 혁신에 힘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대중을 향해서 그런 얘기하면 뭐하냐고요. 자, 제가 이렇게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데도 이게 소수의 목소리, 무력한 목소리인 또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는 제 방송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제 얘기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옳다고 하겠지만 기본적인 삶의 총체성 전체는 주가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인 국민 대다수, 특히 뭐 우리 세대, 뭐 젊은 세대도 그렇지만 실제로 24시간 전체의 관심은 내가 투자한 자산의 가격 등 의식이 이중화되어 있는 거죠. 이 나라의 문제를 걱정하고 토의할 때의 세포의 방향과 그 시간 외의 대부분의 시간에 실제 감각적인 관심이 주로 가 있는 건 뭐냐? 내가 박아놓은 주가, 주식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 자산 등락 그거 빼놓고는 그게 주된 관심사죠. 근데 그 얘기죠. 조용히 어디 갑니까? 3프로 TV 가서 이제. 내 코가 석자지요. 아니 그 얘기 아니에요. 내 코가 석자인 분들은 양떨어지에서 분투하시느라 정신이 없고 무슨 주가 주식 걱정하는 게 무슨 내 코가 석자예요. 그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니죠. 내 코가 석자는 진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얘기고요. 자기 자산의 가치 변동에 신경을 쓰는 게 뭐 내 코가 석자입니까? 그게 열자지. 자, 그런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방송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정당들이 역사가 흐름이 정치인들의 흐름이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해하시는 것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대책의 문제 좀 다른 거죠. 다시 말하면 경제학적인 얘기. 대한민국 호 전체의 운명 얘기와 서럽고 힘없는 사람들의 운명의 얘기 함께 해야 됩니다. 힘없고 서러운 노동자들만을 위한 얘기를 하는 건 쉬워요, 사실. 그럼 뭐 열심히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호가 이 서럽고 힘없는 노동자들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과 서럽고 힘없는 사람들의 운명의 문제와 대한민국 호 전체의 운명이 관계가 없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깊은 관련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무슨 관련성이 있는데요. 서럽고 힘없는 노동자들을 방치하면 대한민국 호 전체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방치해도 쭉쭉쭉 나갔었는데 이제는 방치하면 좌되는 세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힘없고 서러운 노동자들을 양산해 나가면서 대한민국 국부가 증진하는 일이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보듬지 않으면 대한민국 호 전체의 미래도 밝은 미래도 보장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합계 출산율이라는 독특한 극악한 통계로 다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맞다라는 게 증명되는 게. 방금까지 제가 뜨겁게 얘기한 것만큼 제가 할 얘기가 이만큼 또 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피곤하군요. 너무 화를 내면서 막 얘기를 했더니 막 머리 안이 두통이 좀. 오늘 앞단에 얘기한 것보다 약간 분량이 더 많은 뒷얘기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 머리 터질 것 같아. 아까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얘기만 했는데 저 여러분 머리 아프죠? 어질어질 하실 겁니다. 욱시근 하실 겁니다. 커피 한 잔 뽑고 아이고 한담한다고 그래놓고 내가 지금 너무 열담하네. 청취하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가죠. 집중해서 듣고 그 생각의 흐름,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머리가 무겁죠. 에너지를 많이 쓰시게 되는 거죠. 배도 고프시고. 자, 여기까지만. 세상이 결국 간단합니다.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세상에 맞는 달라진 담론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만 일단 중간 정리를 합시다. 옛날의 문법, 옛날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세상 좋아진다라는 캐캐묵은 낡은 문법을 반복하면 차라리 다 뒤집어 엎어버려라는 극우팡 얘기보다 말빨이 약발이 더 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탈리아 극우 총리 얘기했잖아요. 낡은 문법, 진보라고 진보적인 목소리라고 착각되는 낡은 문법의 이야기, 옛날 시대로부터 비롯된 얘기를 답습해서 반복하면 노골적인 개또라이 소리보다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은, 현재의 세계 상황 속에서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개또라이 소리보다 낡은 침착한 답습되는 진보의 목소리, 힘빨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